이 동남아 범죄단지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9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대만 드라마 회홍계입니다. 총 9부작의 청불 드라마예요. 폭력성과 선정성, 약물 장면 등의 이유로 청물 등급을 매겼습니다. 서기와 리신재 두 여배우가 주인공. 이게 어떤 내용의 드라마냐? 스포일러 리뷰이긴 하지만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 소재와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중요 소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애니메이터, 동남아 범죄단지, 요 두 가지 중요 소재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리애니메이터, 시체를 되살리는 허버트 웨스트 가 나오는 건 아니고 시체를 되살리는 잼민이가 나옵니다. 이 작품에서 여신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여신님이 시체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허버트 웨스트랑 좀 비슷해요. 시체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선하게 보존된 상태여야 함. 허버트 웨스트도 맨날 시체를 살려내는데 멀쩡한 인간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들 괴물 같은 애들로 살아나니까 젠장 이번에도 신선함이 부족했어,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도 신선한 시체가 있어야 하는 게 중요 조건, 그리고 완전히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딱 7일만 살아있어요. 7일 후에는 몸이 먼지가 되어 소멸해버리고 그 후는 이제 영영 끝. 그래도 7일이라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되살려서 7일 동안이라도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그런 거라도 얼마나 절실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목적, 뭐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딱 7일만이라도 되살릴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온갖 다양한 이유들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능력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두 명의 어머니입니다. 서기와 리신재가 연기한 두 주인공, 이름은 각각 후이진과 자오징, 둘 다 딸이 있습니다. 딸끼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사이예요. 후이진의 딸 이름은 진진, 자오징의 딸 이름은 신이. 그런데 진진과 신이가 어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 피해로 인해 진진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이고 신이는 사망했어요. 두 사람이 16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이진과 자오징이 여신님을 찾아가서 딱 하는 부탁이, 자오징은 당연히 죽은 제 딸을 살려주세요, 후이진은 의식불명인 딸의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둘 다 안 되죠. 그 일이 벌어지고 몇 년이 지나서 찾아간 거였거든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이런 능력자가 있다는 걸 좀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죽은 신이는 못 살리고 진지는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데, 의식불명인 사람을 의식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못한다. 여신님이 할 수 있는 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되살리는 일뿐. 그래서 둘 다 풀 죽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진진과 신이가 겪었던 그 끔찍한 범죄, 그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장스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장스카이가 결국 그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옆나라 일본은 사형 집행을 하는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걸로 알려져 있죠. 사형 날짜를 안 알려줌. 그래서 사형수들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두려움에 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일단 이 드라마가 굉장히 특이한 게 어느 나라인지 안 나옵니다. 대만 드라마이고 주인공들은 대만인인데 범죄가 일어난 나라는 그냥 동남아의 어느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동남아라고만 나옵니다. 아마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그런 걸 신경 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수리남처럼 아예 나라 이름을 제목으로 박아버린 그런 작품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는 나라 이름을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건 특이했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만 언급을 안 했을 뿐 주인공들이 그 나라에 가서 아 저 태국어 몰라요, 통역해주세요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태국이잖아. 나무위키 보니까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일부 사람들이 태국어를 쓰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북쪽으로 가서 미얀마로 넘어갈 거다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그럼 캄보디아는 아니고 태국 아니면 라오스, 태국으로 보는 게 맞겠죠. 나무위키에서 사형제 문서를 보니까 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방식은 약물 주사형이라네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일본처럼 날짜를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날짜가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 장스카이의 사형 집행날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장스카이의 가족들이 다 참관하러 와요. 장스카이가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와 이거는 진짜
약물을 주사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드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저걸 보고 만족할 피해자 가족이 누가 있을까?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저렇게 평온하게 죽는 건 오히려 복 아닌가? 저런 걸 보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절대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두 주인공, 두 명의 어머니, 후이진과 자오징이 우리가 저 범죄자한테 다시 벌을 내리자. 이미 죽었는데 어떡해? 죽었으면 살려내. 리애니메이터, 여신님의 능력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어머니가 범죄자를 되살려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아이디어만으로 좋아요. 흥미진진. 리애니메이터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복수에 활용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중요 소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 소재, 도대체 어떤 범죄였나?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나무위키 검색 순위에 캄보디아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거나 해서 대규모 시설에 가둬놓고 주로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각종 온라인 디지털 스캠, 그런 걸 강제로 시키는 그런 대규모 범죄단지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캄보디아 범죄단지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태국이 배경인 것 같고 그 외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동남아인들이 아닙니다. 동남아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통신사기 범죄야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치안이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그만큼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좋아서 한국의 조폭이나 범죄자들이 동남아로 가서 거기에 범죄단지를 차려놓고 한국인 대상으로 통신사기를 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는 장스카이도 대만인이고 피해자들도 대만인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와 피해자의 국적은 막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본 것도 주범으로 체포된 건 중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조폭들이나 다양한 국적의 범죄자들이 범죄단지를 만들 텐데 역시 중국 범죄 조직이 가장 많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남아 범죄단지 소재로 우리나라 작품들도 꽤 나왔어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도 나왔었고, 그런데 보이스피싱 그런 건 아니고 범죄도시 4편에 나왔던 건 온라인 도박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보이스, 시민 더키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두 영화 모두 장소는 동남아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들에서 나온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범죄단지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홍계라는 드라마에서는 동남아 범죄단지의 실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 얼마나 완벽한 고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리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범죄단지에서 다양한 통신사기 범죄들을 할 텐데 주로 나오는 건 보이스피싱, 대부분 유인을 하거나 납치해서 데려온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거죠. 와,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각자 주어지는 할당량이 있어요. 금액 기준인지 건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할당량이 있고 하루치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밥을 안 줘요. 물론 계속 굶기면 보이스피싱도 제대로 못할 테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침은 먹이고 저녁을 안 주는 그런 식인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밤에 배고파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할당량을 다 채우면 무슨 별표 스티커 같은 걸 붙여주거든요. 그 스티커를 다 채우면 집에 보내준다는 거야.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하면서 올린 수입의 일부를 다 적립해놨다, 그거를 퇴직금처럼 다 주면서 집에 보내준다는데 금액이 꽤 커요.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집에 가게 되는 사람이 나오면 폭죽도 쏘아 올리고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딘가에서 다 시체로 발견된 거죠. 사실상 살아나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동남아 범죄단지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드라마였어요. 자, 그래서 이 회원계라는 드라마 두 가지 핵심 소재, 리애니메이터와 동남아 범죄단지, 이 두 개가 핵심 소재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이상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실망스러운 포인트이기도 해요. 리애니메이터와 동남아 범죄단지 이 두 개의 핵심 소재만 보면 굉장히 어둡고 끔찍하고 수위 높은 그런 작품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총 9부작 중에서 3화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4화부터는 물론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 내용으로 중반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범죄라든가 끔찍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여자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거, 두 어머니와 두 딸, 이 4명이 핵심 캐릭터인데 또 다른 피해 모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어머니와 세 딸 총 6명입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딱 봐도 뭐가 보이죠? 피해자 3명이 피해 정도가 다 달라요. 이 작품은 뭐 기본적으로 건선징악부터 해서 다양한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여성연대거든요. 그런데 여성연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연대에 균열이 생기는 내용들도
장면도 계속 나와요. 피해자 3명의 어머니가 연대를 했지만 피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도차가 있어요. 특히 황희전은 몰래 빌런 같은 짓거리도 합니다. 이 범죄단지가 결국 경찰에 소탕이 된 게 누가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진진이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황희전이 자기 딸인 안치가 신고를 했다. 그렇게 안치가 거짓말을 하게 해서 안치를 영웅으로 만들어요. 이 황희전이라는 캐릭터는 직업이 변호사이고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를 주도적으로 하고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해서 결국 장스카이가 사형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뒤로는 저런 빌런 짓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3명 중에서 이 범죄 조직의 공범 비슷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던 두 주인공이 이것 때문에 연대가 깨지게 되고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개되거든요. 이 피해자 3명의 학교에서의 관계라든가 부모의 사정들 다 제각각의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되게 K-드라마스러운 바이브로 그런 스토리가 풀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국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한국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의 재미가 있어. 다만 기대했던 거랑 좀 달라서 거기에 조금 실망한 거지 재미는 확실히 있는 드라마입니다. 두 주인공 후이진, 자오징이 장스카이를 부활을 시키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고문을 해요. 약간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느낌이 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이런 영화들에서 본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수위는 박찬욱 영화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해도 중년 여자 2명이 남자 범죄자 1명을 묶어놓고 고문을 한다는 게 당연히 엄청 어설픕니다. 하다가 심장이 멈춰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망쳐서 난리가 나고 반격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난장판들이 벌어집니다. 장스카이를 되살리는데 돈이 엄청 들었거든요. 경찰하고 교도소에 거액의 뇌물을 먹여서 시체를 빼돌린 거예요. 이런 어설픈 고문이나 하려고 그 큰 돈을 들인 게 아님. 장스카이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 이 두 사람이 엄청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장스카이한테 민사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장스카이한테 돈이 없어.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장스카이가 몇 년 동안 그 거대한 범죄단지를 운영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잖아요. 그 범죄 수익이 분명히 엄마와 여동생한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탁이 되었어. 그래서 후이진과 자오징이 장스카이의 엄마와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장스카이의 범죄 수익금을 우리가 빼앗아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복수이고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 후이진은 의식불명인 진진의 병원비 부담이 크고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던 동남아 병원에 있는데 대만 병원으로 옮겨오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부활한 장스카이를 이용해서 장스카이의 엄마와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장스카이 가족도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장스카이는 입양아였습니다. 엄마가 얘를 입양해서 범죄자로 키운 거예요. 엄마가 진짜 막장입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더한 거물 범죄자야. 그리고 장스카이가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될 때 엄마가 장스카이를 죽이려는 시도를 몇 번 했어요. 이 엄마는 태극협회인가 무슨 사이비 교단인지 자선단체인지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는 되게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여러 범죄 자금 세탁이나 그 밖에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단체인 것처럼 활동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의 후원도 받고 있어서 아들이 유명한 범죄자가 된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어차피 친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스카이가 여동생은 되게 아끼거든요.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범죄의 길을 가겠다. 그 대신 여동생은 범죄가 아닌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장스카이, 엄마, 여동생 이 3명의 복잡한 스토리도 막장 드라마 바이브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이 6명의 스토리. 특히 신이는 왜 죽었고 진진은 왜 의식불명이 되었으며 안치가 진진과 신이의 엄마인 후이진과 자오징을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거는 또 왜 그런지 그 내용만 스포일러를 해볼게요. 그 범죄단지가 있던 장소가 태국으로 추정되는 어느 동남아 국가에 있는 방카라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가상의 지명인 것 같아요. 구글 맵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친이 방카에 놀러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범죄단지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방카 너무 재밌어요. 방카로 오세요. 뭐 이런 유인 영상이에요. 3명의 피해자 중에 공범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진이 공범이었네? 그런데 진진도 이 범죄 조직에 협박당해서 그런 영상을 억지로 찍고 있는 것 같은 정황이에요. 아무튼 안치랑 신이도 진진 때문에 여기로 온 거긴 해요. 처음에는 신이를 중심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이가 되게 성격이 착하고 정의롭고 의리가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진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진진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진도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신이가 보이스피싱을 처음에는 잘 못해요. 착하고 이러니까 사기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할당을 다 채우면 집에 보내준다니까 결국 이걸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점점 적응을 하죠. 얘가 종이에 뭘 적어서 벽에 붙여놨어요. 집에 돌아가면 할 일, 제일 첫 번째가 사기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기. 그런 내용과 장면들이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신이랑 같은 방에서 살던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할당량을 다 채워서 집에 갔어. 집에 갔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 숨겨져 있던 그 언니의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알아버린 거죠. 할당을 다 채우면 집에 가기는커녕 죽는 거구나. 그래서 신이가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범죄 단지로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해주는 어떤 유통업자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퐁이라는 이름이고, 이 캐릭터는 나중에 후이진과 자오징의 조력자가 되어서 계속 도움을 줍니다. 아무튼 퐁이 신이의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가 지 혼자 탈출하면 되는데 내 친구 2명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신이가 진진과 안치를 데리고 퐁의 차에 숨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탈출 계획이 유출된 거예요. 이 탈출 계획이 진진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정보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이진과 자오징의 연대가 깨지게 돼요. 장스카이는 저 탈출 계획을 일부러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게 내버려둬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사가 뭐냐면,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희망이다. 범죄단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할당량 채우면 집에 갈 수 있다. 탈출 계획이 성공하면 집에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가장 큰 고통으로 바꿔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특히 신이는 애가 똑똑하고 정의롭고 막 이러니까 이 탈출 계획을 신이의 마음을 제대로 무너뜨릴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좀 심하게 폭행까지 하거든요. 폭행당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서 결국 신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치와 진진의 스토리는 너무 안타까운 피해자의 스토리였던 신이와는 달리 여기는 좀 복잡한 막장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뒤에 안치의 엄마 황희전이 늦둥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거든요. 안치의 동생을 낳은 거죠. 그런데 충격 반전, 출산을 한 건 안치의 엄마 황희전이 아니라 안치였어요. 그 범죄단지가 경찰에 소탕되고 안치는 구조되어서 집에 왔는데 한 1년 정도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핑계를 댔지만 임신해서 그런 거였죠. 황희전이 오단에 배가 나와 보이는 뭐를 막 감고 다니면서 자기가 임신하고 출산한 척 위장을 했어요. 하지만 출산한 건 안치였다. 안치를 임신시킨 건 장스카이입니다. 이 범죄단지에서 감금당한 여자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치의 경우는 장스카이가 다른 놈들은 절대 안치를 못 건드리게 하고 장스카이 혼자만 강간을 했습니다. 이것도 진진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 친구니까 부하들이 강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장스카이는 안치를 강간을 했고 거의 매일 밤 안치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진하고 안치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그런 막장 삼각관계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안치가 강간으로 임신했는데도 아기를 지우지 않고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장스카이를 다시 만났을 때 안치가 장스카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못 죽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진진이 의식불명이 된 이유가 안치 때문입니다. 범죄단지에 경찰들이 쳐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안치와 진진이 만나서 다투거든요. 안치가 진진한테 탈출계획 꼰지는 거 너지? 너도 저놈들과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진이 그러는 너는 매일 밤 장스카이의 섹스 토이로 살고 있잖아 라고 쏘아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안치가 진진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진이 건물에서 추락해서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여자들 사이의 막장 스토리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여성연대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면 그 본질은 다 남자들의 계략이었어요. 탈출 계획은 이 세 사람 중 누군가 유출한 게 아니라 장스카이의 부하 중 누군가가 우연히 엿들어서 유출된 거였고, 그런데 장스카이가 이 여성들의 연대를 깨뜨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안치에게 거짓말을 해서 진진과 다투게 만들었고, 나중에 제사라 나서는 자오징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해서 자오징과 후이진의 연대를 깨뜨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진진이었습니다. 처음에 진진이 공범 비슷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탈출해야 할 수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들도 진심으로 구하려고 했어요. 자오징은 진진이 공범일 거라고 계속 의심하며 진진의 엄마인 후이진과 연대를 깨게 되지만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고 다시 연대를 하게 됩니다. 장스카이는 자기 계략이 다 먹힌 줄 알았어요.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구먼. 딸들처럼 엄마들도 잘 속네. 하여간 여자들은 멍청해. 이러면서 의기양양해 하는데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받는 악당의 최후. 가장 큰 고통은 희망이다. 어차피 7일밖에 못 사는데 얘는 그 사실을 몰라. 장스카이가 엄마도 직접 죽이고 여동생은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죽고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자기 범죄 수익 자금과 태극협회 돈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자기는 사형당해 죽었는데 어째서인지 지금 살아있고 돈도 다 차지해서 앞으로 희망 가득한 인생만 남아있어. 그렇게 생각한 순간 7일이 다 지나서 몸이 먼지가 되어 소멸하는 거죠. 장스카이를 되살린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희망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스카이의 최후를 보면서 후이진과 자오징은 드디어 완벽한 복수를 이뤘다는 만족감을 얻죠. 그런데 이 결말 뒤에 또 무슨 이상한 내용들이 더 나오거든요. 후이진과 자오징에게 계속 도움을 줬던 퐁이라는 캐릭터가 알고 보니 얘도 뭔가 또 다른 범죄 조직에 얽혀있고 장스카이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돈들, 그 돈이 무슨 암호화폐 지갑 같은 거에 들어있었거든요. 그거를 퐁이 강탈해 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험난하다. 한 명의 범죄자가 응징당해도 또 새로운 위협이 우리를 덮쳐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진진의 의식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과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등장은 안 하고 언급만 되었던 양씨라는 어떤 거물 범죄자가 있어요. 마지막 과거 장면에서 그 캐릭터가 잠깐 나오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뒷모습만 나와요. 이 장면에서 진진이 양씨한테 장스카이를 제거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진이 신고를 한 이유가 장스카이를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진진이 눈을 딱 뜨는 장면, 진진을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범죄 스토리가 나오는 시즌2를 예고하는 장면일 수 있고요. 만약 시즌2 없이 이걸로 완결이라면 후이진과 자오징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면서까지 복수극을 벌였지만 이런 복수극을 통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없다는 거. 오히려 그 끝에 새로운 악이 눈을 뜨는 걸 보여주는 엔딩. 물론 후이진 입장에서야 의식불명의 딸이 의식이 돌아온 게 무조건 좋은 일이겠지만 엔딩에서 보여주는 상황들을 보면 이건 명백히 더 큰 불행과 비극을 암시하는 장면들로 보였어요. 그래도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진지는 무조건 악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 딱 완결된 내용까지 보면 복수극이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단점도 많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입니다. 특히 동남아 범죄단지가 요즘 큰 이슈니까 굉장히 시의성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회원계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